네, 주간동포 리포트의 MBC 양효걸 기자입니다. 네, MBC 염기훈입니다. 네, 자, 어느덧 벌써 4월이 왔습니다. 4월 첫날이죠. 4월 첫날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네. 주간동포 리포트를 떠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부터 훨씬 더 알찬 내용으로. 지금 제가 대본에 없는 내용을 얘기했더니 네네. 급 당황을 했는데 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 만우절. 만우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색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네. 또 진짜 같아요. 네, 지금 사실은 제가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네네. 지금 순간 눈물바다 잠깐 됐거든요. 동요가 없는 걸로 제가 봐야겠는데. 이것마저도 거짓말이에요. 동요가 없었어요. 이것마저도. 전혀 네. 동요 없었고. 사실은 이 만우절이라고 하면은 이런 장난 한두 번쯤은 다 쳐보셨을 텐데 네. 아니 뭐 예전에 뭐 영국 BBC에서도 뭐 만우절 장난 친 적이 있었다고요. 네, BBC의 전체적인 이 방송 톤 자체가 되게 장중하고 무겁습니다. 공영방송. 진지하고. 그런데 1957년에 유난히 따뜻한 봄 날씨로 스위스의 한 농장에서 나무에서 스파게티가 이렇게 면이 나온다. 그러니까 스파게티를 수확한다. 네, 그런 장면을 또 보도를 하고 송출했었거든요. 그때가 또 만우절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BBC에 비하면 방금 제가 한 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아니죠. 네, 영향력이나 팔급력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네. 실제로 이제 만우절에 이렇게 유쾌한 장난식으로 했지만 시청자들이 어떻게 수확해야 되냐 이제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만우절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한 거는 요즘 돌아가는 국제 정세나 뉴스들을 보면 야 이거 그냥 만우절 농담이었으면 하는 소식도 많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만우절이었으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만우절 맞아서 그런 얘기도 해봤는데 네. 그렇지만 저희는 또 우리 재외동포 분들 또 구독자분들 위해서 진실만을 또 보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국제 정세가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 특히 이제 재외동포 분들의 또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좀 기도하게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진실만을 담은 4월 1일 수요일 주간동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외동포청의 소식들 따끈따끈하게 모아보는 동포청 브리핑룸 시간입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네. 네, 세계 한인회장, 그다음에 세계 한상대회 민간 운영위원장 임명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세계 한상대회 운영위원장님은 직접 만나 뵀었는데요. 네, 스튜디오로 모셔서 실제 이야기도 듣고 말씀 나눴는데 이 실제 임명이 이제 됐습니다.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두 개입니다. 네. 세계 한인회장도 있고요. 네. 한인회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 한상대회 약간 다른 거죠. 네, 한인회는 맞습니다. 우리 동포사회의 커뮤니티, 네. 그다음에 한상대회는 동포사회의 비즈니스. 어떻게 보면 약간 양대 산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영역의 민간위원장이 임명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3월 26일 세계 한인 회장대회 운영위원장에 고상구 세계 한인 총연합회 회장님이 임명이 됐고요. 네. 지난 3월 23일에는 세계 한상대회 운영위원장에 황병구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님이 임명됐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이제 한상대회 운영위원회 이제 사진 나가고 있는데 아마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올해부터 좀 되게 공격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더 다채로운 또 대회나 또 행사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기대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재외동포청 자율기구 운영계획 공시입니다. 네, 그 재외동포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많이 있었는데 네.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또 기구가 출범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국내 귀환동포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운영 계획을 공시를 한 거죠.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지원을 받는 수요자에 맞추기 위해서 수요자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또 통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재외동포청 귀환동포 정착지원과가 홈페이지에 이제 운영 계획을 공시한다고 하니까 네. 쭉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청소년 청년 참가자 모집입니다. 사실 이 소식은 제가 전달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네. 일단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차세대 재외동포들을 이제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6박 7일 동안 역사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 체험할 기회를 이제 제공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뭐 와서 그냥 단순히 이제 둘러보는 게 아니라 이게 한국인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함양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나라에서 각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또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연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6박 7일 동안에 일단 숙식비랑 프로그램비는 전액 지원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항공료는 일부 지원. 아마 이거는 뭐 간단할 것 같아요. 뭐 오는 지역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다 동일하게 좀 보조해 드릴 수는 없는 입장에서는 네. 일부를 좀 기준에 맞게 지원해 드리는 것 같고요. 그 두 개 부문으로 나뉩니다. 청소년 부문과 청년 부문. 맞습니다. 청소년 부분은 이제 만 15세부터 18세까지, 그다음에 청년 부분은 만 18세부터 25세까지입니다. 네, 요 청소년 부분과 청년 부분의 구분은 뭐 일단 나이도 있지만은 또 같이 맥주 한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도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청소년 부분은 총 6번에 걸쳐서 1,600여 명 네. 모시게 되고요. 청년 부문은 3번에 걸쳐서 한 800여 분 정도를 이제 모시고 또 좋은 또 연수 근데 행사를 지원 기간 또 놓치면 안 되겠죠. 네. 4월 20일까지 코리안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4월 20일까지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죠. 네. 해외 연구 인력 전주기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 네. 전주기. 전주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풀 사이클을 풀 사이클. 네, 풀 사이클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리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비자가 있어야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입국부터 그러면은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에는 살 집이 또 있어야겠죠. 주거 문제. 그렇죠. 자녀가 있으면 또 뭐 학교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세무나 이제 부동산 등 각종 행정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 주기에 걸쳐서 이제 정착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 인력들이 좀 더 타겟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해외 인재 유치 과정에서 이제 국가 과학자제도 신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AI 쪽도 핫하잖아요. 맞습니다. AI 쪽 인재 유치,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좀 내놓은 상태고요. 지금 오는 2027년 또 2030년까지의 목표치도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네. 뭐 과기부에서 또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 만큼 또 지원도 굉장히 종합 컨설팅부터 또 심리 상담 프로그램까지 올해 이제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겪는 현상들은요, 결국은 인재를 수급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내 인재뿐 아니라 이제 해외 인재도 유치를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많은 선진국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인데, 일단 우리 어떻게 보면은 재외동포에 또 우리 인재들이 있다면 사실 맞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무조건 잘 통하고 흡수해야죠. 문화도 네. 알고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아마 그런 차원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워킹 홀리데이 경험 나눠요. 워홀 프렌즈 멘토단 출범입니다. 네, 워킹 홀리데이 뭐 혹시 저 대학 때 워킹 홀리데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워킹 홀리데이는 다녀오진 않았는데, 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워홀 프렌즈 멘토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좀 다녀왔던 사람들 얘기를 또 많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멘토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재외동포청의 워킹 홀리데이 서포터즈가 되어서 이건 근데 뭐 간단하겠죠.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나라든 가야 돼요. 네네. 근데 그 나라로 가려면 일단 두려움이 앞서는 게 사실인데 맞습니다. 먼저 갔다 온 분들이 이렇게 좀 알려주고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행사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워킹 홀리데이가 이제 잘 알고 조사하고 가면은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보가 좀 부족하다든지 특히 이제 현지 사정은 또 알아본 거랑 또 많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녀온 이제 선배들한테 이제 멘토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재외동포청 브리핑룸 살펴봤습니다. 네. 네, 지구촌 곳곳에서 활약하는 우리 재외동포분들을 만나보는 시간, 글로벌 피플 스토리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스튜디오가 상당히 화사하고 밝아졌습니다. 자, 오늘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드리면 이집트에서 오신 독립유공자 후손 연세대 최임지 학생. 박수! 맞아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글로벌 인재학부에서 복학 중인
최임재라고 합니다. 아, 네. 임재님. 네. 올해 1학년이신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초청장학생으로 서울대 석사를 마치고 당당히 취업에 성공한 오가은 씨. 박수. 축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상담일을 하고 있는 오가은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두 분이 이 자리에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재외동포청에서 이제 초청 장학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국 땅을 밟으신 두 분입니다. 먼저 일단 초청 장학생 제도가 뭔지를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 재외동포 분들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두 분도 거기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는 사실은 뭐 일제 강점기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정말 내가 뜻하지 않은 이유로 이제 해외에 나가서 가신 분들도 많았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의 후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시 모국으로 와서 학업을 하면서 그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뜻깊은 사업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두 분도 아마 오래 전부터 이제 재외동포로 이제 생활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가은 씨는 저 언제부터 중국에서 살게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네. 할아버지 때부터 아, 선대부터. 네, 할아버지가 6살 때 여기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이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전에 듣기로는 되게 가난해서 어쩌면 살기 위해서 간 거로 알고 있고, 가서는 시골에서 어쩌면 이렇게 농사하면서 자기만의 터전을 가꾸면서 좀 배를 채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그때 다들 힘들었던 시기에 맞습니다. 네. 또 이주해서 힘들게 살아오셨던 것 같고요. 네. 임재님은 좀 어떤 사연 있으실까요? 저는 부모님이 선교사셔가지고 어. 2011년 아랍의 봄에 부모님이 중동으로 가셔가지고 이집트에 살게 됐습니다. 그때가 그러면은 임재님이 나이가 몇 살 나이가 몇 살 정도? 때입니까? 제가 한국 나이로 5살, 만으로 3살 정도 됐습니다. 5살 때. 아까 제가 소개를 할 때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사실 저희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셨거든요. 성함은 권오자 직자셨는데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그분이 뭘 하시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발전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약간 내 자신도 우리 외할아버지도 이렇게 노력하셨는데 나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내 자신에게 자각해야겠다. 이거를 확실하게 잃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초중고를 다 중국에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경험해 본 건 아니라서 실제로 좀 어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좀 유지하면서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좀 지켜오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정체성 문제는 제가 늘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과연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랑도 그거 관련돼서 거의 밤새 막 토론할 때도 있고. 그 문제 가지고. 네. 그런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석사 과정에 여기서 공부하면서 저 같은 사람을 제3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보면서 어쩌면 나는 그 제3 정체성에 속할 수 있겠다. 그래서 되게 소중하고 독특한 존재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재외동포 분들도 공감을 격하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정체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또 많이 하셨던 거고. 근데 지금에 이뤄서 저희 볼 때는 한국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또 소중한 또 인재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잘 성장을 해주신 것 같고. 자, 그렇게 두 분 다 어쨌든 이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또 이렇게 고국에 오셨습니다. 네. 오셔서
이런 수혜를 어떻게 보면 입으신 건데 좀 이 지원 어떻게 하셨고 사실은 아니, 외국 오래 살다가 그죠? 네, 오래 사는데 이제 이렇게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계기로 이 프로그램에 또 알게 되셨는지 지원하게 되셨는지. 저는 일단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에 현지 장학생부터 신청을 했었어요. 그때는 친구 추천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 같이 해볼까라고 해서 해봤는데 운 좋게 선발이 되어서 중국에 있을 때 현지 장학생으로 되었고 선발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재단이 있고 이런 제휴동포청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후에 여기에는 현지 장학생뿐만 아니라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도 하는 것도 알게 되어가지고 그때 우리 그러면 한국에 가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 어쩌면 초청 장학생을 본격적으로 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니까 좀 네. 제일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시던가요? 일단은 학생분들이니까 학생 신분에서 가장 큰 부담이 경제적인 부담이잖아요. 제휴동포청에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생활비랑 네, 그리고 등록금까지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어쩌면 그냥 여기서 마음 편하게 공부만 열심히 해라. 네, 그런 되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것 보통 같습니다. 그게 부모님이 해주시는 네. 역할이 네. 보통 일반적인데 그 부모님 맞습니다. 역할을 제휴동포청이 해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네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네, 취합을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최임재 학생은 좀 어떤지. 사실 얼마 전부터 이체 장학생이 있다고 듣긴 했었는데 근데 이게 누군지도 뭐 아무 정보가 없었는데 사실 저희 형이 먼저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형이 먼저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에 그 후로 저도 지원을 하게 되어서 저도 당연히 감사하게 선발되었습니다. 형 덕을 좀 봤네요. 그죠? 친구 따라 강남관 케이스, 형 따라 강남관 케이스 네.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 네. 이렇게 제휴국민으로서 제휴동포로서 사는 것이 정말 외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나의 감정과 나의 추억 같은 거를 어떻게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학생 신분으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네트워킹이 되고 네트워킹.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사실 처음엔 되게 적응을 못할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뭐 제휴동포 커뮤니티 같이 많은 추억들을 나눌 수 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란 땅에서 만나가지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리고 적응하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지금 지내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배경과 일단 공감이 되니까 훨씬 좀 빨리 친해질 수 있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 프로그램 통해서. 자, 이제 보면은 가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숨가쁘게 좀 달려오셨거든요. 서울대 교육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네. 바로 연세대 심리상담센터에 또 취업을 하셨는데 네. 이게 보면은 또 이제 재외동포 또 인재분들이 가장 또 이게 취업으로 연계가 잘 될까? 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또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그 교육학과라는 이 학과를 선택한 것부터 어쩌면 전환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는 상명대학교에 제가 3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1년 정도 왔는데 그때 상담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인간의 모든 감정들을 뭐 우울, 불안 등 여러 가지로 세분화하는 게 굉장히 미스테리하면서도 좀 신비롭고 약간 예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치유하는 과정이. 그래서 이게 어쩌면 내가 공부할 길이다라고 좀 계시를 받았던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교육학과 상담에 대해서 어쩌면 한국의 최고 기관인 서울대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네, 그래서 서울대 가서도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할 때는 저는 이중언어 활용 능력이 굉장히 큰 저희 장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도 어쩌면 상담을 하는 중국어 상담을 하는 상담사라는 게 엄청난 장점이어서 취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이게 듭니다. 또 바이링구얼이라고 하죠. 이제 제2 외국어가 아니라 그냥 자유자재로 이제 말씀을 하는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 됐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고, 그죠? 예. 특히 또 본인의 전공. 네. 상담 전공과 또 이게 연계가 되면서 또 굉장히 또 빛이 발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최임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서 중고교 졸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초청장 학생으로 와서 연세대 글로벌 인지학부. 이게 글로벌 인지학부에서 뭔가 좀 세부 전공으로 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떤 또 좀 전공을 더 하고 싶으세요? 저는 국제통상으로 국제통상. 네. 그거는 뭐 이유나 이런 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솔직히 말하면 취업이 제일 쉬울 것 같아가지고 취업 그걸 쉬고. 네. 고르긴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람 만나서 그러면 이런 뭐. 비즈니스 얘기를 같은 거 해보고 저의 목적은 한국을
널리 알리자.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바로 세계 한상대회와 연결되는 거 같은데, 그죠? 지금 황병구 위원장님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 글로벌 젊은 인재들. 너 나랑 일 좀 하자.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초청장학생으로 전공과 또 연계되고 거기서 또 취업과 한국 정착까지 또 이제 연계되면서 지금 또 글로벌 비즈니스 같은 또 큰 꿈도 또 키우게 되고 네. 굉장히 잘 이제 키워나가신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나고 저기 나는 건 한국에서 났지만 자라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뭔가 통상 일도 하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국과 연계된 일도 당연히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네. 좀 어떠십니까? 사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자라다 보니까 한국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나 이런 무역, 이런 통상 같은 거를 약간 글로벌하게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사실 걱정은 딱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은 씨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교육학 전공하시고 심리 쪽으로 이제 전공을 잡으셨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서 좀 이루고 싶은 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서도 다문화 관련된 상담사가 턱없이 부족한 게 지금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생활을 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문화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가 되어서 조금이나마 그분들을 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방송 오늘 보시면은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저거 나도 좀 장학생 해봐야 되겠다. 이제 막 꿈틀꿈틀 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후배님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장학생 후배님들께 그렇죠. 네. 좀 조언이나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란다. 와보니 어떻더라. 이렇게 좀 영상 편지 하나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무조건 자, 후배들아로 시작해 주세요. 네. 후배들아 무조건 신청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학부를 중국에서 졸업하는 게 수순이라고 생각해서 학부까지 졸업하고 왔지만 근데 석사 과정을 서울대로 오다 보니까 나는 왜 동기들이랑 격차가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부부터 어쩌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했다면 그 격차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빨리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좀 고민을 하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부터 알아보고 신청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다 바로. 네. 와라 마라가 아니에요. 네. 빨리 와라예요. 고민하지 말고 빨리 오는 건 와라. 기정사실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또 후배들을 보는 눈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네. 후배들에게 후배들아 후배들아, 한국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한국으로 와서 대학을 다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솔직히 진짜 한국 문화는 대학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문화를 누리면서 즐기면서 이 제동포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낯선 땅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든든한 어떤 조력자가 있다는 게 아마 가장 큰 힘이 되지 아니 않았나? 제가 좀 임재님한테 좀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까 오실 때는 뭐 긴장하셨다고 그러고 뭐 자기 잘 말 못한다고 그러고 하더니 네. 할 말 다 하셨어요 오늘.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두 분들 이렇게 재해동포로서도 이제 대한민국을 많이 빛내주시고 또 들어와서 또 국내에서 그 문화를 또 이어주시고 이렇게 연결고리로서 역할 너무 든든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진짜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저희도 같습니다. 이제 두 분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의 핵심들만 모아서 소식 살펴보는 글로벌 헤드라인 3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중동 전쟁으로 비닐 대란, 국내 비닐봉투 대란이라는. 네, 이거는 사실은 뭐 아마 해외에 계신 분들도 비슷한 사정일 거라 생각은 듭니다만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트에 비닐봉투가 사라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전쟁의 여파로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한 데는 이제 주유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기름값이 가장 이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인데 이 원유는 사실 산업 전반에 다 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각종 산업과 생활로 파급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석유 정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많은 공산품들이 있는데요. 네. 특히 비닐류, 우리가
폴리에틸렌 소재라고 하는 비닐류와 그다음에 스티로폼, 폴리스틸렌 소재. 네.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빼놓고는 이제는 살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당장 이제 저희가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고 맞습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전부 일회용 용기들이 오지 않습니까? 전부 이제 일회용품이 다 이제 이 원유를 통해서 정제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50% 이상 이제 원유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서 이 생활의 타격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또 우리나라가 택배 강국 아닙니까? 네. 또 이 배송 문화가 또 발달해 있고, 근데 이 배송의 근간이 되는 게 결국은 이 비닐 혹은 또 충격 보호를 위한 또 혹은 보온 보냉을 위한 스티로폼 소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물류 인프라에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네. 지금 그 나사가 하나씩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일부 시중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또 우려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가 일단 사태 진정을 위해서 종량제 봉투 등 10여 개 품목은 일단 집중 관리하기로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땅에서는 원유가 안 나는 나라죠. 네. 그래서 원유를 사다가 정제 가공해서 되파는 일종의 이제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원유 자체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뭐 그에 대한 부산물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뭐 비닐봉투 없으면 뭐 그냥 종이봉투 쓰지 뭐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를 자극하면서 지금 번지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오일 쇼크나 다른 이제 공급 충격, 공급 쪽에서 오는 충격이 이제 실제 현장 경제로 이제 전이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아까 이제 주유소부터 집중한다고 했지만 결국 한 달에서 두 달의 시차를 두고 이제 산업 전반으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설탕도 비닐에 넣어요. 비닐이 가격이 오르면 비닐에 들어간 설탕 가격도 오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설탕이 들어간 음식 중에 좋아하는 거 뭐 있습니까? 설탕 요즘 잘 안 먹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네. 중동 전쟁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그래서 지금 더 이제 약간 이제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페인트 같은 페인트도 경우에 오르고 뭐 있죠. 50% 이상 이제 갑자기 이제 올랐다고 하고 이거 자체가 이제 생산자 물가를 자극하고 또 시차를 거쳐서 소비자 물가까지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품귀 현상이 단순히 어떤 쓰레기 못 버려서 어떡하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지금 경제적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고 지금 많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유례가 없는 충격이 지금 오는 것 같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위기 대응에 대한 좀 자세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네, 출산율 1.0 반등 기대. 8년 만에 최대치 찍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모처럼 또 좋은 소식이 왔어요. 네, 이거는 사실 저도 이제 경제부나 이런 데서 계속 리포트를 해왔지만 제가 이제까지 출산율이 반등됐다라는 기사를 써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늘 이제 뭐 감소, 역대 최저, 네. 뭐 앞으로 인구 소멸, 네. 뭐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뭐 이런 담론들이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곡선이 탁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제 이게 뭐 아직은 우리가 낙관하기는 이르다. 근데 2026년 1월 인구 동향이 7년 만에 출생아 수 최대, 그다음에 혼인 건수가 반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원인은 크게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사실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맞습니다. 2019년에 한번 팡 맞았는데, 그러고 코로나가 한 3년 갔잖아요. 맞습니다. 2022년까지 결혼이며 뭐 결혼의 이후에 있을 뭐 결혼 이전에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출산 계획들도 연기되거나 무산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1월 혼인 건수가 이제 2018년 이후 최대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코로나 19가 이제 터널을 빠져나온 다음에 한동안 또 정체돼 있다가 지금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내에 또 국제 결혼 커플도 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 외국 다문화 가정에서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도 있다고 하고요. 네. 실제로 유럽 같은 나라들도 보면은 이런 다문화 가정에서의 출산율이 부족한 또 출산율을 또 채워주는 이런 양상을 좀 보여주는데 네. 그런 영향도 하나 그리고 있지 이제 않나. 뭐 출생률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을 내놨죠.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네. 일단 실제로 애 키우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네.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1월 합계 출산율이 0.99입니다. 아직 이제 1.0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갈 길은 멀다. 갈 길은 멀다. 근데 네. 계속 줄지 않은 게 또 어딥니까? 그래도 이제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이제 확보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 추세를 쭉 이제 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려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2년 연속 반등하면서 좀 희망의 불씨를 살리나 싶었지만 지금 또 국제 유가라든지 네. 또 거시 경제 환경이 굉장히 또 비용을 많이 수반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들이 또 많은 또 가정에 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이게 또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에 맞는 좀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네. AI 본고장에서 한글 학교 학생 AI 외교관으로 성장. 요거는 사실은 제목만 봐서는 무슨 기사인지 좀 알기가 어려운데 네. 일단 AI 본고장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제 AI 본고장인데 아무래도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 네, 미국 저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네. 여기 현지에서 어떻게 보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그다음에 북가주 한국 학교 협의회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차세대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네. 오케이. 본고장이 어딘지는 알았고 네. 누가 하는지도 알았어요. 네. AI 외교관이란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 이번 프로젝트가 빅테크들이 이제 집결된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학생들이 직접 AI 학습 데이터라든지 미국 교과서 내 한국 관련 오류를 찾아내서 시정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인공지능 모델에다가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야? 뭐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뭐 어디 땅이야? 혹은 우리 역사가 저 왜곡됐다. 그때 이제 우리 또 외교관들이 출동한다 이런 개념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교과서 내에 혹시 한국 관련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고요. AI 학습 데이터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어스라고 하죠. 이제 스테레오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잘못된 이제 인식들을 교정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러면은 AI의 주간 동포 리포트도 좀 왜곡된 정보가 나오거나 그러면 안 저희는 되겠네요. 사실은 손댈 게 없어요. 왜요? 사실은. 이 무결점이니까. 무결점. 무결점. 사실은 저희도 왜곡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빅테크를 상대로 영상 편지 하나 보내주십시오. 네, 요즘 많이 경쟁으로 힘드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한인 사회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이제 오류 없는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공정하게만 좀 다뤄달라. 사실은 우리한테 뭐 페이버를 달라는 게 아니죠. 공정하게만 역사적 사실대로 다뤄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우절에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러고 딱 저커버그가 이거 보고 네. 거짓말이구나 이러고 넘어가진 말기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간동포 리포트도 좀 검색어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사실은 이제 그 자료의 데이터, 데이터의 수준이 또 모델의 수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간동포 리포트는 AI 학습에서 반드시 저희 포함시켜야 양질의 데이터로 꽉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동포 저작권 문의는 또 저희한테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상권은 써도 괜찮으니까 저희 두 명은.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AI 민간 외교관으로 뭐 AI 외교관 하니까 막 뭔가 외교관이 막 로봇처럼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AI 모델의 오류나 우리 어떤 역사 왜곡을 잡아내는 민간 사절단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소식까지 전달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와, 오늘 뭐 초청 장학생분들도 만나 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재외동포청의 갖가지 어떤 이제 사업들이 조금씩 이제 현장에서 또 빛을 발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목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또 젊은 피들 또 사실은 지난번 진호에 만나뵌 분들은 또 관록이 있는 또 기성의 어떤 우리 선배님 세대들 이 다리에 참 가교가 필요하겠구나. 네. 이 둘이 연결되면 정말 우리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막강하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신세대, 구세대, 뭐 세대 갈등을 이야기하지만 살짝만 비틀어서 보면 세대 갈등이 아니라 어떤 세대의 차이와 경험의 차이. 그렇죠. 그러면 경험의 차이를 전수하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것만큼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너지는 사실은 그냥 앉아 있다고 되진 않습니다. 연결이 필요합니다. 연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결은 사실 컨텐츠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주간동포 리포트가 또 이렇게 재외동포 분들의 어떤 신세대와 구세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다른 것도 저희가 연결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4월 첫 소식 나름 알차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올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네. 양효걸 염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